자,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입니다. 자, 먼저 제13조. 자,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끊고, 자, 끊은 부분 앞에 부분을 본문이라 하고요. 단,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가 단서입니다. 자, 여기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밑줄 그시고요. 이것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노트표입니다. 노트는 29페이지. 자,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했잖아요. 그쵸?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제가 앞의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주체, 객체, 행위, 결과가 있다 했죠. 이 부분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다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의입니다. 고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의를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과실을 배우는 겁니다.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있는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면 고의범으로 처벌을 해요.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인식해야지 벌한다고요. 반대로 인식 못하면요. 인식 못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인식을 못했다는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과실범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순서 잘 보세요. 인식했을 때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식했을 때 고의범 처벌한다. 인식 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데 인식 못하면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벌한다. 순서가 고의를 먼저 처벌해보고 고의가 부정될 때 과실을 검토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과실은 고의범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앞에 고의범으로 처벌할 인식하면 고의범, 인식 못하면 고의범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13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단서에 나와 있어요. 단서 읽어볼게요.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 특별 규정이 뭔데요? 그 특별 규정이 바로 과실범 14조입니다.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14조에 따라서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단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쵸? 됐죠? 자, 다시 교재 한번 가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법조문 가보시면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14조를 말한다. 그때는 예외로 한다 했습니다. 자, 고의 가볼게요. 자, 고의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을 뭐라 불러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다른 말로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인식 밑줄 긋습니까? 가로 열고 쓰세요. 지적 요소. 그 다음 실현하는 의사 밑줄 그시고 이것을 의지적 요소. 인식하고죠. 엔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뭐가 돼요? 고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줄 형법은 고의가 원칙이고요. 과실은 고의가 부정될 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한다. 그래서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 한해서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식하고 여기서 여기 인식했다는 부분, 실현했다는 의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A가 있죠. B가 있죠. B를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살인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버리면 사망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살인죄가 되고 고의범으로 처벌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제가 살인고의를 이렇게 그립니다. 살인고의를 제가 지울게요. 이걸 지우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B를 봤죠? 저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B가 지금 서 있는 걸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죠? B가 서 있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서 찔러버리겠죠. 찔러버리면 칼 맞고 이렇게 눕겠죠. 이게 사망이잖아요.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의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B를 봤다. 그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면 사망하겠죠?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실현하겠다는 실현의사.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퀄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살인 고의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 고의. 만약에 B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45도 누워 있잖아요. 45도 누워 있으면 상해 고의예요. 상해 고의. 이렇게 그리면 근데 이렇게 누워 있는 걸 그리면 살인 고의를 말하는 거예요. 저밖에 이런 그림 안 그려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 펴볼게요. 자, A가 있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을 지금 인식했죠.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 플러스 실현 의사다. 이런 말이. 근데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A가 B를 봤잖아요. B를 보았다는 것은 인식했다. 다른 말로 지적 요소, 지적 요소라고 불러요. 지적 요소.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것을 실현하겠다는 의사로 칼로 찔러버리잖아요. 그것을 의지가 담겨서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적 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지적 요소 플러스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모두 다 있을 때 고의가 되는 거예요. 고의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똑같다. 크기 똑같죠? 동그라미 똑같죠? 5대5로 똑같아요. 크기가. 우리가 이것을 확정적 고의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의라고 했을 때 이 고의를 말해요. 이 새끼 죽여버린다. 죽인다 하면서 칼 들고 찔러버리잖아요. 그쵸? 이것이 확정적 고의. 근데 이런 고의도 있어요. 자, 인식은 해요. 똑같이 해요. 근데 실현 의사가 약화된 게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가 작죠? 아주 작죠? 그치? 인식은 똑같이 위에 거나 이 거나 똑같이 하는데 이 죽여버린다는 것이 아주 약화된 형태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그래서 죽어도 할 수 없지. 위에 것은 죽여버린다. 밑에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미필적 고의. 이 두 가지 어쨌든 동그라미가 작아도 동그라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고의범으로 처벌한단 말,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여기서 교재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자, 여기 개념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지적 요소 플러스 의적 요소가 합쳐진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가 보시면 조문 볼게요. 13조 제2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인식 밑줄 긋어요? 이게 뭐지? 지적 요소죠. 지적 요소죠.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 보세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 플러스 실현 의사라고 했죠. 이 지적 요소는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지만 실현 의사가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검찰직 시험에 나왔어요. 검찰직 시험에. 조문에 없다. 다시 고의는 인식 플러스 실현 의사가 모두 있을 때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문에는 지적 요소밖에 없어요. 따라서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적 요소가 있고 의적 요소가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형법 13조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즉 13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전제로 깔고 시작한다. 이런 말이.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해야 된다.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칼로 찌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식 못하잖아요. 주체나 객체나 이런 것을 인식 못하잖아요. 그러면 착오가 나오는데 그 착오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거예요. 됐어요?
못했고 밑에 이의적 요소에서 동그라미 미분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참고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본질을 볼 텐데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인식은 있어요. 자, 인식은 있는데 실현 의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면 뭐가 돼요? 그건 고의는 아니지. 고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두 가지 모두 다 있을 때 고의가 된다 했잖아요. 따라서 어느 하나가 없으면 그건 고의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과실이란 말이에요. 과실. 근데 과실인데 인식은 있잖아요. 인식은 있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겠지? 뭐뭐 하지 않겠지? 예를 들면 자, 겨울에 사냥꾼들이 멧돼지를 잡으러 산으로 들어갑니다. 엽사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으러 산에 가는데 그 사냥꾼들이 총을 잘 쏘죠. 잘 쏘잖아요. 명중 확률도 좋고요. 근데 그 사냥꾼이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팀을 이뤄서 가잖아요. 근데 저기에 멧돼지를 봤어요. 멧돼지를 봤는데 사냥꾼은 약간 동료는 옆에 좀 떨어져 있어요. 좀 거리가 좀 되는데 멧돼지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옆에 있는 동료를 죽이려고 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 내가 누군데 내가 사냥꾼인데 그래도 그래서 당연히 옆에 있는 동료는 맞지 않겠지 라고 해서 총을 빵 쐈는데 이 잘못 맞았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건 과실이지. 인식은 했는데 옆에 사냥꾼이 있다는 것은 인식은 했죠. 근데 사냥꾼을 쏘아 죽일 의욕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부주의 탓으로 옆에 있는 사냥꾼이 맞아 죽었다고 했을 때 그건 과실범이다. 대신 인식 있는 과실범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인식도 못하면요. 당연히 그거는 고의는 아니죠. 인식도 못했고 실현도 인식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현도 못했죠. 그쵸? 근데 사냥꾼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것은 인식은 못했지만 과실로서 부주의해서 사냥꾼이 맞아 죽었다. 그치? 예를 들면 멧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멧돼지만 보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냥꾼은 보이지 않거나 나무를 뜯는 동네 처녀는 보이지 않거나 숲에 가려서 인식 못했죠. 빵 쌌는데 빗나가서 그 나무등을 피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고 했을 때 인식은 못했지만 사람 맞았잖아요. 인식 없는 과실인 거지. 어쨌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로 처리한다? 과실범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고의범 2개, 과실범 2개 이렇게 5대5로 나누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통설과 판례가 용인설을 취했을 때 고의가 2개, 과실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인식은 못했는데 실현 의사만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는 건 아니고 위에 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 검찰직 하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학설이 이 본질 관련해서 인식설이 있고 의사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식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만 있으면 다 고의범으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 둘, 세 가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고의범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 인식 못했다는 것은 과실범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인식설에 따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의 범위가 3칸이 되는 거잖아요. 과실은 1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된다는 비판점 때문에 이 견해는 오늘날 다수설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의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의사가 있는 것만이 고의범 처리하자. 그렇죠? 실현 의사가 확정적으로 의혹된 것만 고의범 처리하고 의혹된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과실범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고의범이 1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과실범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건 반대가 되는 거죠. 고의 범위가 부당히 축소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날 다수설이 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절승설에 해당하는 용인설이 오늘날의 다수설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규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은 마지막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용인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이퀄 인용설인데 다른 말로 용인설이라고도 한다. 지적 요소와 의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오늘날 다수설 판례이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나머지는 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어요. 인식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만 있으면 고의범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따라서 고의가
부당이 확대된다는 비판점. 반면에 의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만 갖고는 안 되고 희망, 의욕했을 때 한해서만 고의가 된다. 그러면 고의 범위가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공부하지 마시고 검찰 7급만 보시라고요. 됐죠? 자, 그럼 판례 한번 가봅니다. 이 판례가 전부 다 용인설에 따라서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검은색 펜 드시고요. 인식 동그라미, 용인 동그라미. 밑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하려면 인식 동그라미, 용인 동그라미. 그리고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뭐뭐 등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판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고의는 부작위범도 나오죠. 세월의 사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용인 동그라미, 인식 동그라미. 그래서 용인설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체계적지의가 한번 가봅니다. 체계적지의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중적 지의설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만 봐두세요. 자, 노트 한번 가볼까요? 자, 고의범위든 과실범위든 체계적지의는 똑같아요. 자세한 설명 안 합니다. 자세한 것은 책임론가 때 설명하고요.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 하지 않을게요. 자, 고의과실 관련해서 맨 처음에 등장한 학설이 이제 고전적 범죄 체계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시 독일입니다. 100년도 넘었습니다. 처음에 고의과실을 발견했을 때 이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은 고의과실을 책임론에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책임론에다. 그럼 신고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30년 있다 신고전적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신자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의과실에 규범적 요소를 추가시켜요. 그래서 고의 속에는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규범적 요소가 포함된다. 그것이 바로 신고전적인데, 그래서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고만 했지 고의과실이 여전히 책임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전부 다 고의과실을 책임론에다 배치시키기 때문에 이걸 책임요소설이라 불러요. 자세한 것은 책임론가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었다가 자, 목적적 범죄 체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 그게 왜 거기가 있냐? 고의과실이 왜 거기가 있어? 고의과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끌고 와서 구성요건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뒤에 부분을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을 구성요건 요소에 배치시켰다. 그래서 이 목적적 범죄 체계론자들은 고의과실을 구성요건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었던 것이 또 30년이 지나서 오늘날의 절충설이라고 하는 다수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4번이죠. 4번이라고 하는 것은 2번 견해와 3번 견해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를 모두 끌고 내려온다. 어디서 배운 적이 있는데, 부작위범 할 때 제가 보호직인적 지위 체계 관련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적 체계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의과실을 그냥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와서 구성요건에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다. 그리고 신고전적에서 고의과실 또 책임이 있다 했잖아요. 이것을 또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와서 책임 요소에도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구성요건 요소에도 있고 책임에도 있고, 이것을 이중적 지위라고 해요. 이중적 지위. 그래서 부르기를 구성요건에 있는 고의과실을 구성요건적 고의 또는 구성요건적 과실 이렇게 불러요. 책임론에 있는 고의를 책임고의 이렇게 불러요. 또는 책임과실 이렇게 불러요. 이 그림은 과실범에도 똑같이 가 있어요. 여기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범 위주로 적어놨습니다. 또 부른 용어 또 달라요. 불법고의, 의도 반가치로서의 고의, 심정 반가치로서의 고의 이런 말 쓰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들은 구성요건에 있는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 책임론에 있는 고의를 책임고의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중적 지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절충설, 다수설이고 그걸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다수설이라 했어요. 이 논의 실익이 의의가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쪽 책임론 뒤에 가보면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배울 때 이것이 약간 실익이 있어요. 실익이 있다. 그때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부르더라.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나머지는 뒤에 가서 배우시도록 하고 다시 교재 와볼게요. 그래서 자, 이중적 지시설 나와 있죠? 거기서 고의는 구성요건 요소이자 동시에 책임 요소가 된다. 하빌트적 체계론이 오늘날의 절충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무과실소의 고의가 구성요건 고의가 되고 심정 무과실소의 고의가 책임 고의가 된다고 했는데 잘 몰라도 돼요. 노트에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은 이 정도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고의 내용을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것이 시험 문제죠. 자, 1번의 인식 대상이죠. 인식 대상은 당연히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그쵸? 그래서 1번에 1번 별표 치시고 1번에 2번 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별표 치시고 그래서 고의 인식 대상인 것은 땡땡 하시고 뭐가 돼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그치? 인과관계. 제가 첫 시간 때 목차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내가 전부 다 머릿속에 그리면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행위 상황들.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에 내가 존속을 죽인다는 이 가중적, 영아를 죽인다는 감경적 이런 것을 인식하고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8번은 제가 방화죄 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 앞에서 164, 165, 166조 1당 생각나시죠? 거기서 구축위헌범 같은 경우에 위헌 발생은 고의인식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밑에 보시게 되면 추상적 위헌범은 안 된다 했죠. 그쵸? 그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구축위헌범 세 가지, 추상적 위헌범 세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9번은 결과적 가중범 할 때 배우는데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 범죄는 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0번에 나와 있는 기본 범죄가 아닌 중한 결과는 고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이것은 결과적 가중범 할 때 할 테니까 일단 체크만 잘 해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고의 대상이 되는 1번부터 9번까지 할 텐데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 펴봤죠?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이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그쵸? 구성요건 요소. 그치?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 주체부터 여기까지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양자 사이 인과관계. 수단, 방법, 상황들, 가중, 감경 요소들이 있다. 이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했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 밑에 고의가 있잖아요. 고의가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어떻게 한다?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못하면 고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것만 인식하면 돼요. 이것만 인식하면 돼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수단, 방법, 상황, 가중, 감경 요소 이것만 인식하면 돼요. 나머지 인식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왜 인식을 해요? 이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냐? 아니잖아요. 위법성 조각 사유,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그 내용이잖아요. 이걸 왜 인식을 해요? 정당방위 상황 이런 걸 왜 인식을 하냐고요? 책임론에서 배우는 거 책임능력, 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전부 다 책임에서 배우잖아요. 이걸 왜 인식을 하냐고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아닌데 처벌조건 이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친적 상도의 취지 이것을 인식해요? 인식하지 않잖아요. 소추조건, 고소, 피해자, 반의사, 불벌 이런 거 인식해요? 안 한단 말이죠. 안 해요. 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니까. 밑에 또 나와 있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라 했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라 그랬어요? 고의, 과실, 목적 이걸 인식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상습성, 보호법익, 형벌법규, 법조문, 동기 이걸 인식해요? 이것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데요. 이건 네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상습성이 있다. 이것은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법조문을 알 필요 없어요. 넌 죄를 저지르면 법조문이 해당되는 법관이 판단해요.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호법익을 너가 왜 판단해요? 응? 학자하고 판사들이 다 해석해 놓은 것을.
그리고 방금 봤듯이 방아지 엣지 164, 165, 160조 추상적 이원범에서 공공이원 발생은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건 법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축 이원범에서 공공이원 발생은 법정에 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 범죄만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중한 결과는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건 나중에 배웁니다. 됐습니까? 다시 와보세요. 열심히 외웠죠?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입에 단내가 나도록 외웠잖아요. 근데요, 시험은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험 이거 나와요. 주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의지, 예 있잖아요.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이 바로 뭐예요? 주체죠. 술에 있어서 공무원이 주체잖아요. 위증죄에서 법률이 선사한 증인이 주체잖아요. 이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문제집 한번 가봐. 이게 다 문제집에 다 전부 다 이것이 나와있지 주체 객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승진 시험도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직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에 고시라든지 그런데 검찰직에 나온 것들이 10년 후에 나와요. 5년에서 10년 후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판례는 즉각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에서 10년 전에 나왔던 고시 문제를 베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집을 보시서 해결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검찰직은 모르지만 경찰 시험 같은 경우 이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출제자들이 그 이론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왔던 고시 문제를 베껴서 그대로 내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그걸 만들 능력이 없어요. 실무가들이 만들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 고시 문제나 검찰직은 대학 교수가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론가들이 내는 것이지 그래서 정답 12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무가들은 그 이론 문제를 낸다고 하면 베껴서 내는 것이지 지들이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답 12 오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는 과거 기출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객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나와 있는 사람, 재물 이런 것들이 객체가 되는 것이고 결과, 사망, 상해, 인과관계는 본질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단 방법에서는 사계죄에서의 기망, 공갈의 공갈,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행위 상황 관련해서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화재에, 야간에 이런 것들 상황을 인식하면서 절도 등을 하거나 명예훼손 등을 하거나 하는 거죠. 전속 영어 말씀드렸고 구체적 말씀드렸고 자, 그 밑에 인식 대상이 아닌 경우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것이지 주관적인 거 아닙니다. 동기가 객관적 구성권 요소가 아니잖아요. 위법성 조각사유 아니에요.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그 내용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지 객관적인 거 아니고 주관적인 거 아니고요. 정당방위에서 정당방위 이런 것들 전부 다 위법성이 가 있잖아요. 책임도 아니죠. 처벌조건, 소추조건, 보호법익, 형벌법규, 상습성, 위법성 인식 이런 것은 전부 다 객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에요. 책임 관련해서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친족 상도례, 고소, 피해자 의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됐어요? 이런 것은 뭐다? 이런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시에서 또 검찰직에 다 나온 것인데 최근에 경감부라든지 승진시험에서 이제 베껴서 냅니다. 문제집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인식의 내용을 볼게요.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A가 B를 보고 칼로 찔러 죽였다. 이때 살인죄의 고의 있지. 살인죄의 고의는 단순히 사실의 인식이면 족하죠. 보세요. 저기 B가 서 있네. B이라는 사람을 인식했잖아요. 이건
눈으로 보자마자 의미 파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 요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B를 아닌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럼 착오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바로 고성요건적 착오가 되는 거죠. B를 C로 봤다든지, 응? B를 뭐 고양이로 봤다든지, 개로 봤다든지. 그쵸? 이건 눈으로 보자마자 의미 파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제가 반짝반짝 해놨잖아요. 그쵸? 이건 머리예요, 머리. 머리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보는데 그 책이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그래서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머리로 판단하는 거죠. 음란물이다 아니다는 것은 머리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미인식을 요하는 것이다. 이건 규범적 요소다. 그 규범적 요소는 착오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구성요건적 착오, 위법성의 착오라는 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다. 그쵸? 교조해보세요. 사실인식, 의미인식. 그쵸? 사실인식은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잘못 보면 구성요건적 착오. 그쵸? 의미인식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음악 같은 경우. 이러한 의미인식은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평가이면 족하다. 잘못 인식하면 구성요건 착오, 금지착오. 금지착오 뭐다? 위법성의 착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적지 마시고. 두 가지 착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는. 의미인식에서는. 됐죠? 뭐니뭐니 해도 판례입니다. 평원딱집 고양이 사건 별표. 보세요. 갑은 상습절도 전과자로서 을에게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렸다가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 후에 갑은 우연히 고양이 한 마리를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참 희귀종이었어. 희귀종. 고가였어. 고가. 이게 80년대 초잖아요. 당시 고가 그 고양이가 한 5,000원에서 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가죠. 지금처럼 뭐 애완견 이런 것도 있는 시절도 아닌데. 자, 빨리 고양이 찾아야 돼요. 또 고가이다 보니까 그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아다녔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힘 빠져서 오고 있는데 우연히 병이 경영하는 병원딱집 평상 위에 놓여있는 그 고양이를 본 거야. 자기가 본 고양이랑 똑같아요. 자기가 그 빌려온 고양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 고양이구나. 그래서 빌렸다 잃어버린 고양이로 착각하고 러닝셔츠 속에 넣고 가다가 발각되어서 돌려주었다. 과연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될까? 고의가 인정되어서 절도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이죠. 할 수 있어 없어요? 응? 노트 펴봅니다. 자, 329조 절도죄를 가보면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얼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것이 절도죄의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것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데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의가 성립하거든요. 자, 조문 보시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주체, 객체, 행위, 결과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고양이는 재물 맞나요? 고양이는 재물 맞아? 고양이가 재물이지 뭐요? 고양 재물 맞죠? 그래서 일단 재물에 대한 인식은 했어요. 그럼 그 재물은 타인의 재물인가요? 그럼 그게 내 거야? 빌렸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도 타인 거고 평원딱집 평상 위에 놓여있는 고양이도 그 타인 거고 그 주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 고양이는 내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타인성도 맞아요. 그래서 그 피고인은 타인 재물에 대한 것은 인식했단 말이죠. 객체에 대해서 인식했어요. 문제는 절취한다 했을 때 그 절취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내가 고양이를 훔쳐온다는 인식이 있어요? 빌렸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훔친다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훔친 놈도 아니고요. 그쵸? 절도가 되려면 타인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식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인식을 못하면 고의가 탈락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그라미가 2개고 X가 2개네요. 모든 것을 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고의 탈락입니다.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했다 세무치시고.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그래서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대법원까지 갔냐면 이 사람이 상습절도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 여부 때문에 이 새끼 또 훔쳐가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던 것인데 이런 전과 같은 경우는 우리 형법이 행위자 형법이 아니에요. 행위자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자라는 이유로 나중에 그 양형 문제인 것이지 전과자이면 무조건 다 도둑놈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이 빌렸다 잃어버린 고양이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두부상자 사건 가보시면 슈퍼주인 갑은 두부를 납품받은 후 빈 상자를 수거해 가도록 슈퍼마켓 옆에 쓰레기통에 놓아뒀는데 행상인이 그 두부상자를 역시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다.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고의가 없는 거죠. 파란색으로 밑에 판결문지 보시면 버린 물건으로 오인했다 세무치시고. 그랬을 때 역시 고의가 조각된다. 이렇게 봤네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인데 여기서 왜 정당한 이유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그런 판례 평석이 시험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의가 조각되어서 절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먹이 사건도 보시게 되면 버린 빵인 줄 알고 가져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버리는 빵인 줄 알고 세무치시고. 역시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죄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되었던 것은 평원딱지 고양이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별표를 친 겁니다. 두 번째, 의지적 요소를 갑니다. 자, 의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를 전제로 하여 행위자에게 실현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식과 함께 이를 전제로 해서 실현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판례 별표. 볼까요? 갑은 상점주인 을이 갑이 음주 횡패 부린 사실을 갑의부 병에게 고자질한 것을 분개하여 을에게 이를 따지려고 식도를 가지고 을의 집으로 가서 식도를 꺼내들며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찌르듯이 협박을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젊은 놈이야. 20대 젊은 놈인데 이 아주 개망난입니다.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 아주 개망난인데요. 그 자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그 가게 주인이 있는데 상점 주인이 있는데 나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연배 되시는 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놈이 예전에 자기 가게 와서 술 먹고 행패 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들 똑바로 좀 키워라. 이게 뭐냐 이게. 와서 술 처먹고 와서 이 동네 분들한테 전부 다 이 행패 부리고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한 술을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놈이 분개하여 칼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는 이놈의 성격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엄마가 봤어. 이놈의 새끼가 식도를 칼 한 자를 들고 그 가게로 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남편한테 빨리 얘기했어. 쫓아가서 남편을 찾아가지고 남편 이봐 누가 아버지 빨리 가보라고. 이놈 새끼가 칼 갖고 저 가게 갔다고. 뭔 일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가라 해서 이 아버지가 뒤늦게 부랴부랴 왔단 말이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린다 이랬단 말이죠. 자, 아버지가 뒤늦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뺨따기를 한 대 후려갈겨요. 이 새끼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뺨따기를 후려갈기니까 아버지한테 맞았지. 근데 그때는 여기 나와 있지. 여기 정등을 닥치는 대로 찌르던 무차별 횡포를 부르던 중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귀싸대기를 후려갈긴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놈이 아버지로부터
뺨을 후려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아버지를 인식을 했죠. 아버지가 나를 따랐는데,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횡포를 부르던 중이잖아요. 지금 발동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 학생들 있죠. 고등학교 나오신 남고. 뭐 남고든 뭐 남녀 혼합이든. 그 성질이 온순하다가도 한번 발동 걸리면 물불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친구야, 그런 친구.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얻어맞든 안 맞든 지금 한번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하더라도 그 재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다 할지라도 지금 칼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막 휘두르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까지 찌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를 찌를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횡포를 부르던 중에 아버지를 찌르게 되었다 했잖아요. 이것은 뭐다? 아버지를 찔러 죽이겠다는 의지적 요소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찌른 게 아니에요. 응? 자, 여기서 이런 말 나오죠. 갑은 칼에 찔려진 불을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그럼 이것 때문에 고의가 다시 아버지를 찔러 죽였다는 의지적 요소가 생겨나나요? 여러분, 사전고의, 사후고의는 고의가 아닙니다. 항상 칼을 찌를 당시에 행위 당시 고의를 말하는 것이지 사전고의, 사후고의는 고의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 있잖아. 한번 물불 가리는 놈들은 진짜 누가 말려도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참 정신을 차리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 파란색으로 판결로지에서 무차별 횡포를 부르던 중에다 셈을 치시고요. 그 밑에 자, 피고인이 칼에 찔려진 불을 데리고 나가지 못한 일이 있다. 가로 닫고 하더라도 밑에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것이 뭐다? 이것이 의지적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만약에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존속살해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중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중범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보통살인죄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